자, 이제 민간 개발을 좀 보겠습니다. 민간 개발이든 공영 개발이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제 토지, 하나는 자금, 하나는 노하우인데 그 셋이 한 사람한테 있으면 혼자 하면 되죠. 그래서 민간 개발의 유형의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인데 물론 이게 이제 자기가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시공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있죠. 그 시공하는 거는 맡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인데 이 장점은 모두 자기가 가질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단점이 디귿에 그 자체 개발 사업의 디귿에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사업의 위험성이 높고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며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게 있고요. 자,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은 이제 둘이 함께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등가 교환 방식도 있고 공사비 대물 변제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값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공동 사업이 공동. 자, 여기서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값으로 나눈다 이런 의미거든요. 등가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개발업자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토지 가액이 4억이고 건축비가 이제 6억이 들었다면은 공사비가 6억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4대 6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토지 소유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죠. 근데 이제 건물을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지었다면은 이론적으로 그냥 요거 개발업자 거, 요거는 토지 소유자 거 100% 이렇게 한다면 요거를 이제 공유 지분 등기로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4대 6이니까 60% 토지 개발업자 지분을 등기를 하고요. 토지에다가 건물에다가는 토지 소유자 지분을 40%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60% 하고 여기에 40%는 어차피 둘 다 2억 4천이죠. 그거 이제 교환하는 거죠. 토지에 60% 하고 건물의 40%를 교환하는 거죠. 그럼 등가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 지분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도 4대 6, 건물도 4대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도 등가 교환이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건축물의 면적을 4대 6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공유 지분 등기할 수도 있지만 또 면적을 몇 대 몇으로 면적을 4대 6으로 또 이걸 혹시 분양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구분 소유해서 분양을 하면은 분양 수익금 들어오죠. 그럼 분양 수익금을 어때요? 4대 6으로 분양 수익금을 4대 6으로 이제 공통점이 다 뭐예요? 4대 6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 토지 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나 이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있죠.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 토지 가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아니니까 6억에 해당하는 만큼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건으로 주거나 6억에 해당하는 만큼을 분양금으로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또 등가 교환 방식하고는 공사비를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맡기는 거는 위탁이고 맡는 쪽은 이제 수탁이 되겠죠. 그래서 맡기는 입장에서는 사업 위탁 방식 이렇게.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뭘 제공을 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도 부담을 해요. 자금을 뭐 어디서 조달하든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는 게 여기까지고요.
개발업자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노하우. 거기에 대한 뭐를 가져가고요?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고요. 토지 소유자 명의. 자,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 밑에 있는 토지 신탁 방식과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신탁 방식 이제 이거 맡기는 거죠.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죠. 맡겨서 개발해달라 이 소리잖아요. 토지 신탁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개발 신탁이라고 해요. 개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맡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형식적 이전이 발생하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이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 명의로 됐죠. 그러면 신탁회사 명의로 된 상태에서 신탁회사가 이제 토지 소유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누가 자금도 되고 신탁회사가 자금도 조달하고 노하우도 신탁회사가 알아서 하고 이제 다 이 사람 명의로 다 이제 넘어온 셈이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이긴 하지만 그래서 누구 명의로 다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탁회사 명의로 다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탁개발이고요. 이렇게 한 후에 수익금이 발생하면은 그 수익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배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탁관계라고 할 때요. 신탁관계에서는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토지 사업 위탁 방식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당사자가 있거든요. 신탁관계 당사자 하면은 이 3자를 말해요. 3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그럼 이제 신탁회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서 개발을 한 후에 그 실적을 배당을 하는 거죠. 수익자에게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얘기해요. 보통은 같아요. 보통은 이제 위탁자가 당연히 자기를 수익자로 지정을 하겠죠. 물론 삼촌이 지정을 신탁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면은 참 고맙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서양에서 재단법인을 만들 때 주로 이렇게 해요. 서양에서는 재단 이제 노벨 재단을 만들어요. 노벨 재단. 노벨 재단이에요. 노벨이 신탁자요. 이거를 신탁회사에다가 자기 재산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신탁회사는 그 재산을 일단 형식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면서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을 노벨 재단에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재산이 함부로 사라지거나 이렇게 재산이 감소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건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재단이 그 자체가 재단이 재산을 갖고 있죠. 재단이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이제 다 재산 빼돌리고 막 이렇게 영남재단 최태민이 저거 했다는 게 영남재단의 재산도 다 그런 식으로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많이들. 아무튼 이런 관계가 이제 신탁관계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신탁관계는 이제 이런 토지 개발에서는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있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이제 요 신탁 관계가 끝나죠.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위탁자에게 돌아가요. 근데 위탁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이렇게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요.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를 놓는 경우에는 관계가 종료되면은 토지 건물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요거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분양해버리면 각각을 분양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갈 것이 없죠. 다시 돌아갈 것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분양형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미음의 그 토지 신탁 방식에서 그 실적 배당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맨 끝에 문장이죠. 토지 신탁 방식 맨 끝에 문장.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 이렇게 됐죠. 그 반환하는 경우는 임대형의 경우고요. 분양형의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없고 그냥 분양 수익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자 모집형은 신디케이션 적어 놓으시라 그랬죠. 그건 금융론에 나오는 투자자 모집형 신디케이션이고요. 넘어가셔서 자, 컨소시엄 구성 개발 방식은 연합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둘 이상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 소리는 요 말은 연합 법인을 설립한다 하고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금 규모라든가 사업 자금 조달, 사업 자금 조달이 하나의 회사로는 하기가 벅찰 때가 있죠. 그럼 이제 둘 이상의 회사가 힘을 합치고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때문에요. 기술 보완. 어떤 회사는 A 공정을 잘하고 어떤 회사는 B 공정을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A와 B 공정 각각을 잘하는 회사들이 힘을 합치는 거죠. 합치면은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해가 이제 서로 상충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회사가 같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해 조정 절차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뭐 이제 용어 정리 정도입니다. 그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해서 환지 방식, 전면 매수 방식, 혼합 방식. 자, 방금 환지 매수 방식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한 것이 3번이고요. 그다음에 신탁 개발 방식, 방금 신탁 개발은 토지 신탁 방식이죠. 토지 신탁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신개발, 재개발. 신개발은 뭐 그냥 참고로 보면 되고요. 재개발에서는 이제 용어 정리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정비사업 유형에 따른 구분. 자, 이거 지난 순환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6개가 있죠.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뭐가 없어요. 하나만 주거 또는 주택이란 단어가 없죠. 하나만 주거나 주택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그것만 주거나 주택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이게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나머지는 주거나 주택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키워드가 극히 열악이고요. 재개발은 그냥 열악이고 재건축은 양호 하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요거는 확충이에요. 확충. 기반 정비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기존의 기반 정비시설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과 이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보존 정비 개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키워드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키워드. 자,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 소규모가 어느 정도 소규모예요? 10,000제곱미터죠. 가로 세로 100m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0m면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우리 100m 달리기 생각하면 되니까. 그 정도 규모 이내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에서는 보존, 수복, 개량, 철거 요 단어 뜻만 체크하라 그랬죠. 보존이라는 단어는 현상, 유지란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복이라는 단어는 복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현상을 유지시키는 거니까 현상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노후화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근데 수복이라는 단어는 복구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노후화된 것을 복구시킨다는 얘기니까 노후화된 것만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형, 무형, 복합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 이거는 그 앞 글자를 따면은 아이디어 단계 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예 이런 식으로 아예 부탁 금건마 하든가 또는 그 아이디어 단계를 구상 단계라고도 하니까 구상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전 그런 식으로 구전 부실 금건마 하든가 이게 시험에 2번 출제가 됐는데 2번 다 그
순서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특별한 내용이 더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자, 요게 이제 내용이 좀 더 있죠. 그리고 자, 요게 부동산 개발의 위험 하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이제 법 12 하죠. 법 12.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적 위험이나 또는 시장 위험이나 비용 위험.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학자에 의해서 분류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이게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부동산 투자론에서도 위험했죠. 사금 법인료 했잖아요. 그럼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거기도 법적 위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법적 위험이 나오듯이 개발에서도 법적 위험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부딪힐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적 위험이나 이런 위험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책들. 근데 이제 법적 위험은 다시 사법상의 위험도 있고 공법상의 위험도 있잖아요. 공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은 법 개정에 따른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도시관리계획을 보고 사면 된다 그랬죠. 도시관리계획. 이게 확정된 거나 다름없어요.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는 구속적 계획이라 그랬죠. 구속적 계획은 이거 했잖아요. 구속적 계획은 함부로 못 바꾼다 그랬죠. 바꾸면은 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공법에서도 했겠지만 저도 말씀드렸어요. 1, 2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구속적 계획은 함부로 못 바꿔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건단 말이에요. 소송. 왜 함부로 바꿨냐 이렇게. 소송 거니까 함부로 못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믿고 사면은 되고요. 사법상의 위험은 이거는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대책이 별로 없어요.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유권 관계라는 게 결국 상린 관계거든요. 상린 관계. 민법상 상린 관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먼지 날리고 뭐 소음 발생하고 진동 발생하고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되잖아요. 상린 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냄새 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걸 벗어나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 하다 보면은, 공사하다 보면은 막 진동 발생하죠. 막 먼지 날리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를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거죠. 민원을 넣으면 일단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단속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제일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건물 짓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떡도 돌리고 화장지도 돌리고 이게 대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을 주는, 이 수요 공급이 바로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없거나 공급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 장사 안 되는 거잖아요. 장사 안 되는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흡수 분석은 흡수율 분석이 있고 흡수 기간 분석이 있죠.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간 흡수된 정도예요. 흡수됐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흡수됐다는 게 매매 또는 임대된 것이 흡수된 정도예요. 시장이 흡수됐다는 게 공급된 부동산이 얼만큼을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얼만큼 분양되거나 또는 임대되거나 한 정도가 흡수예요. 요거는 흡수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흡수 기간은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건 짧을수록 좋겠죠.
자, 이런 걸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는 시장 위험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과거 분석이에요. 과거 분석이긴 한데 이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어느 정도 이상으로 비용이 발생하면은 나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약 금액 자체가 올라가겠죠. 상대방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올려서 받을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거기 그래프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가치나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이게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요. 위험은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그 매수자의 위험과 같이 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매수하는 사람요. 자,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찾는 부동산이 완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치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위험은 점점 내려가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사게 되면은 쌀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사면 싸게 사서 피를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초기에 사면은 위험도 그만큼 높다는 거죠. 혹시 잘 안 되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분양을 하면은 분양을 받았는데 중간에 뭐 부도가 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세종시에도 그 분양한 아파트 중에 철근이 어디가 덜 들어갔다 이런 게 소문이 났죠. 중간에. 그래서 중단됐어요. 분양받은 사람들 이제 난리난 거죠. 결국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 보강공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 보증. 혹시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이제 공사를 책임지고 이렇게 제대로 해서 지어서 분양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들어간 돈 돌려주거나 이런 거를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근데 규모가 작은 경우는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만 거 분양받을 때는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증 가입이 돼 있는지를 보고 분양을 받아야 돼요. 분양받을 때.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양받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미 다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초기에 분양하면은 비싸게 못 받죠. 피가 붙기 전에 분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싼 값에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적어요. 대신 초기에 분양이 많이 되면 위험은 자기가 줄일 수 있죠.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은 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그 그래프의 의미예요.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결국 이제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거든요. 타당하면은 개발하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은 개발하지 않는 거고. 자, 그러려면은 결국 개발 비용하고 분양 수익금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타당성 분석이죠. 근데 그 타당성 분석이 이런 절차로 내려가는데 GCC 타투 하잖아요. GCC 타투 이 순서도 물은 적 있어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죠. 특히 이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다른 개념이니까 요거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타당성 분석이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그래서 이걸 이제 타이틀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비용하고 분양 수익금을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데, 이 위 단계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하려면 어떤 지역에 내가 뭘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비용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수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입을 알려면은 이제 평당 분양가, 그 지역 시세 분양가라든가 또는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임대를 했을 때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사전에 조사가 돼야 그걸로 계산을 하니까. 그리고 그냥 단지 그 건축비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 제곱미터당 건축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다 나와야 되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있어야 전체 총 건축비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냥 평당 분양가 수준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아까 흡수 분석 있죠. 흡수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저 흡수 분석을 하면은 첫 달에 바로 100% 분양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달에 어느 정도 분양되고 둘째 달에 어느 정도 분양되고 분양되는 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씩 분양 수익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개발 기간이 좀 한 2, 3년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를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다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해서 이자 같은 걸 따져가지고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좀 이건 좀 더 많은 어떤 수집을 해야 되는구나, 자료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면은 그게 계산이 되려면 그 앞 단계에서 각종 자료와 정보가 다 수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는 거죠.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됐나요?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경제성 분석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 그래서 크게 분류할 때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하고, 시장 분석에서는 뭐를 분석하고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이 정보 자료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어디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제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계략적인 분석이 돼요. 계략적 분석. 여기는 이제 구체적 분석이 돼요. 구체적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 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크게 나누는데, 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타당성 분석이에요. 법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다 있거든요. 법경기가 다 있죠. 법경기가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따로 경제성 분석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제1롯데 말씀드렸죠. 제1롯데가 허가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허가가 났어요? 성남공항에 비행기 활주로 방향을 트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그랬죠. 그 활주로 방향 트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면서? 롯데에서 부담하면서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결국 돈의 문제예요. 어떤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기술적인 부분이 물리적인 측면, 시간 측면, 이 시간이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공사 기간이 너무 길면은 또 금융 비용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돈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결국 경제성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돈이 더 발생하면. 여러분들 여기는 지하철이 강 밑으로 간 하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은 한강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한강 밑으로, 여기도 하천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지 뭐. 하천 밑으로 지나가는 거나 강 밑으로 지나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니 지나가면 되지. 여기도 하천 밑으로 지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그냥 조그만 얼마 길이가 폭이 얼마 안 되잖아. 하천 폭이 얼마 안 되니까 관계없는데 한강은 1km가 넘는 데도 있단 말이죠. 1km 넘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여기 찰랑찰랑 한다. 바닥이 여기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km 넘으면 여기서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파고 들어와서. 그럼 여기서 500m 와야 되고 여기도 500m. 너무 길죠 이게. 한참을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 파일을 박아요. 파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강이 이렇게 흐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파일을 이렇게 박는다고요.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박아요. 그리고 여기다 흙을 채워 넣어요. 섬을 만들어요. 섬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수직으로 갱을 뚫고 들어가요. 섬을 만든 후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흙을 파낸 거를 여기에 배를 이용해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250m로 가면 되죠. 시간을 절약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퍼낸 거는 이쪽에서 이제 배를 이용해서 버린다고요. 돈은 훨씬 더 들겠죠. 근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팠어 이제. 뚫었으면 여기를 더 막아야죠. 이거 없애는 거고. 여기를 다 이제 해서 흙을 채워놓고 이건 채워놓고 이 파일을 뽑아버리는 거죠. 이제 흙 다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게 다시. 끝내주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키지만 비용은 더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죠. 아무튼 신기하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토목 사업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9호선, 7호선, 3호선이 함께 모이죠. 고속터미널에. 고속터미널이 3호선, 7호선, 9호선 이렇게. 3호선 밑에 7호선, 7호선 밑에 9호선인데 이 7호선 천정학 제일 위하고 3호선 제일 아래 또는 뭐 9호선 제일 위하고 7호선 제일 아래 이 간격이 제일 좁는 건 수십 cm밖에 안 된대요. 수십 cm밖에 안 된대. 그 수십 cm를 차이를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꼭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건물과 건물 천장이 수십 cm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토목 기술이 굉장한가 봐요. 저기 싱가포르에 가면은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 멀리서 보면은 배가 위에 이 건물 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건물이 지어진 거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배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우리나라 업체가 시공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싱가포르 유명한 건물인 것 같던데 그죠? 여기 이제 꼭대기에 가면은 풀장이 있고 풀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그냥 허허벌 뻔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아무튼 우리나라 건설업체 그 토목공사가 대단하대요. 그리고 거기선가 싱가포르에선가 어디인가 그 지하철 공사하는데 거기는 또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지하를 이제 갱을 파기가 힘드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극복해 가서 다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아무튼 자 이렇게 개발을 할 때 결국은 이제 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자료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경제 분석하면은 요거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전반적인 거.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제가 수업 나갔던 뭐 거제라든가 이런 지금 울산도 나가고 있는데 울산 지금 현대중공업 별로 안 좋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제도 안 좋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는 뭔가 새로운 걸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럼 경제가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울산도 동구는 좀 안 좋지만 그 현대중공업이 있는
뭐 남구나 다른 데는 또 좀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큰 도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또 달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그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산업이 어떠한지, 지금 산업이 별로 안 좋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용 상태는 어떤지, 또는 교통 체계는 어떤지, 그 성장의 유형은 어떤지, 그 도시의 성장 유형,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대략적인 게 나와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그리고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장하면 수요 공급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위의 내용은, 지역 경제 분석은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이든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든 이 내용은 비슷해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근데 여기 내려오면은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은 주택의 수급 분석 봐야 되고요.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은 상가의 수급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수급 분석. 자, 근데 이거는 시장성이잖아요. 시장성을 분석한다. 야, 그게 시장성이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시장성이라고 할 때는 그 어떤 그 대상, 어떤 물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 개발 사업이에요. 그 대상 개발 사업이 시장성이 있다, 이 소리는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좀 괜찮다, 좀 될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시장성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지금 하려는 그 사업 있잖아요. 그게 주변의 다른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임대가 잘 될지 또는 매매가 잘 될지, 그런 가능성을 살펴보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이거 이제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도 하고요. 경쟁력 분석한다. 근데 타당성 분석은 이제 위에서 이제 수집된 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현금 수지 분석을 해야 돼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그러니까 순순히 앞에서 우리 투자로 인해서 한 거 있죠. 순현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분석을 해서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이제 통과가 되겠죠. 타당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투자 분석은 뭔가 하면은, 자, A도 타당하고 B도 타당하고 C도 다 타당하다. 자, 근데 타당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갖고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을 때에는 그걸 상호 배타적 투자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A를 하게 되면 B, C를 못 하게 되고, B를 하게 되면 A, C를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는 어떤 하나 또는 둘만 선택해야 될 수도 있죠. 그 최종 결정 내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최종 결정 내리는 것이 바로 투자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건 투자자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됐나요? 자, 여기 GCC 타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332쪽의 부동산 분석의 체계에서 그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도표가 있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등호가 이제 커지게 돼 있죠. 그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상위 개념이라 하고 이걸 하위 개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읽어보시면.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먼저 토대가 되는 분석이 있고요. 그 토대가 되는 분석을 한 후에 시장 분석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시장성 분석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 타당성 분석,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 분석이 가장 기초 분석이고요. 요것이 된 후에 시장 분석을 하잖아요.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분석은 이미 끝나 있고, 이 정도의 정보 자료는 수집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시장성 분석은 이미 이런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여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그 동그라미 1번의 내용 둘째 줄에 있죠. 상위 계층인 시장성 분석에서는 하위 계층인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BTO, BOT 뭐 이런 거, 그거는 지난 순환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뭐 매번 설명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LQ는 말씀 안 드렸죠. LQ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중요도가 조금 낮아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LQ는 한 번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LQ, 로케이셔널 코이션트에서요. 지역 지수 또는 입지 계수 그래요. 로케이셔널 코이션, 로케이션이 뭐 로케이션? 로케이션 위치죠, 위치. 그 입지, 위치 이런 의미죠. all location 하면 뭐예요? 영화 할 때. all location 하면은 세트 촬영이 없다는 얘기죠. 의미가 all location이라는 게 세트 촬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현장을 바로 이제 찾아가서 촬영하는 거니까. 아무튼 로케이션을 하면 이제 입지 계수, 입지 계수, 지역 지수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어떤 지역의 상대적 특화도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어떤 지역이 어떤 업종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농업도시냐, 공업도시냐, 군사도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개념인데요. A 지역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하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다. 이러면은 이 도시는 상업도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순으로 이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뭐의 상대적?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요. 자, 전국 평균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예요. 근데 A 지역은 20%예요. 이 소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른 지역도 있다는 얘기죠. 평균이 10%니까. 그럼 10%에 미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적게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적게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이 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와야죠. 그러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농업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무슨 도시다? 농업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됐나요? 됐습니까? 전국에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LQ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돼요? 전국 평균 수치분의 지역이잖아요.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퍼센트예요,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 자, 여기서는 이제 퍼센트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낼 때는 퍼센트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인구로 주겠어. 이 고용자 수로 주겠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퍼센트를 계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설마 이렇게 쉽게 주겠어, 이거? 10분의 20 하면 끝인데, 이거? 30분의 30 하면 끝이고 60분의 50 하면 끝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보다 크면 뭐고요? 농업의 경우 10분의 20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A 지역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수출 기반 산업 그래요. 수출 기반 산업. 이게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이에요. 수입 산업. 수입 산업. 상업 서비스도 수입을 합니다. 이런 것도 수출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수출 수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현장은 세종 시민이 강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현장이에요. 대전에서는 강의 서비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시골에는 중개사무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을 거래를 하면은 계약서를 도시 지역에서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도시 지역에서 계약서를 쓰고 시골에 있는 땅 판 사람이 수수료를 줘야 되죠. 그건 뭐예요? 중개 서비스를 시골에 수출한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골 지방에는 그런 뭐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런 서비스가 부족해요. 그런 서비스는 도시 지역에서부터 수입해다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수입산업, 1이면은 자급자족산업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특화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안 쓴 게 뭐예요? 특정산업 고용, 이렇게 안 쓰고 있죠? 특정산업. 여기 특정산업이라고 빠뜨린 이유가 뭐예요? 얘가 들어가면은 농업비 분의, 전국의 농업비 분의 지역의 농업비. 공업이 들어가면 전국의 공업비 중분의 지역의 공업비 중, 이렇게. 어떤 산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특정 부동산 이렇게 했잖아요. 특정 부동산 이렇게 한 이유가 상가를 개발하면은 상가 수급 분석, 오피스텔 개발하면은 오피스텔 수급 분석. 이게 어떤 이제 부동산이 들어가더라도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특정 산업 이렇게 되는 특정 산업. 농업이 들어가면 농업, 공업이 들어가면 공업,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게 이제 LQ인데 사실 LQ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경제 기반 승수 때문에 LQ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 기반 승수는 1-B 기반 비율 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넘어가시면은 맨 끝에 있죠. 335쪽에 비기반 비율, 이것은 비기반 산업의 비율이란 뜻이에요. 이게 비기반 산업이에요. 여기가 기반 산업이고요. 여기가 비기반 산업이에요. 그럼 비기반 산업이 지금 여기 공업하고 상업이에요. 이 지역은. 비기반 산업의 비율이 80%죠. 기반 산업의 비율은 20%죠. 1-80% 한 게 결국 20%와 같죠. 맞나요? 0.2분의 1이란 얘기예요. 0.2분의 1은 몇이에요? 5죠. 0.2는 요거 기반 비율이고, 그러니까 비기반 비율을 1-0.8에서 0.2가 나온 거예요. 자, 5배, 5배죠. 이 5배의 의미는 이 5배, 앞에 우리 어림셈법의 승수법에서는 투자된 자본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는 거, 그런 의미였는데, 여기서의 5배는 뭔가 하면은 여기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가 올라가면은 그 지역 전체 일자리는 5%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5배요.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 올라가면은 그 지역 전체 일자리는 5배 올라가요. 그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걸 말해요. 일자리 창출 효과. 뭔 뜻인가 하면 농사 짓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전체 일자리는 5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주가 뭐로 유명해요? 참외로 유명하죠. 성주 참외. 그 성주 참외 수확할 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에서 그 일꾼들이 많이 몰려간대요. 한 보름 정도는 보름인가 뭐 하여튼 그 기간 동안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많이 간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다방 아가씨들도 그렇게 많이 간대요. 요새는 참을 먹어도 이제 뭐 어디 식당에 다 주문 배달해서 먹고요. 맥주 마시고요. 막걸리 안 마시고. 또 중간중간에 커피 배달시켜서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일손이 딸려요. 식당에도 일손 딸리죠. 식당에 일손 딸릴 거 아니에요. 주문 배달하니까 이게 일거리 많아지면 한 사람이라도 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온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딘가 머물면서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숙박업소들도 일손이 좀 더 부족할 것이고.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있는 동안에 밥만 먹고 살겠어요? 술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방 아저씨들 손도 한번 잡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파급되는 일자리들이 더 늘어난다고요. 그 일자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됐나요? 세종시 공무원이 몇만 명 내려왔어요. 그 일자리 몇만 명만 일자리가 늘어나겠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음식점도 생겨야 되고, 뭐 옷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야 되죠. 그럼 그 다른 파급되는 일자리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지역 전체 일자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일자리 하나당 딸린 식구들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인구 증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네, 평균적으로 주택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 알 수 있고요. 가구가 얼마만큼 늘어날 거다를 예상을 할 수 있다면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초등학생이 몇 명,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학급 수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분석의 출발점이 LQ예요. 맞잖아요. LQ를 알아야 기반 산업이면 알아야 기반 비율, 비기반 비율을 알고 그 기반 비율, 비기반 비율을 알아야 경제 기반 승수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만 가도 난이도가 높아지고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주로 여기서만 출제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 10분의 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이제 좀 쉬시고 뒤에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